엄마 한 번만 와주세요. 어느 날 예고 없이 걸려온 전화 한 통. 짧은 말 한마디가 20년이라는 오랜 침묵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은퇴한 클래식 피아노 교사 에바 리히텐슈타인은 생애 처음으로 낯설고도 먼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독일 뮌헨에서 평생을 살아온 에바에게 한국은 지도 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딸 소피아, 한국인 사위,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손녀 하나. 익숙하지 않은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20년 만에 딸과의 재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에바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말로 전하지 못했던 마음, 식탁 위에서 피어난 관계.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하나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 그릇의 밥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는 순간 발신인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소피아, 제 딸의 이름이었어요. 무려 20년 만의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려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동안 소피아에게서 온 유일한 소식이라면 한국인 남자와 결혼했다는 짧은 문자 한 통뿐이었죠. 그때 느꼈던 상실감과 배신감이 다시 가슴 한복판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에바 리히텐슈타인입니다. 뮌헨에서 평생을 살아온 클래식 피아노 교사였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악보처럼 제 삶도 늘 정확하고 단정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함의 표시라고 믿었죠. 소피아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바른 자세와 정확한 음정을 더 자주 강조했던 엄마였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숨막혀 떠났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또박또박했고 문장은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문득 엄마가 해주시던 감자 수프가 그리워졌어요. 아직 레시피 기억하시죠? 이젠 저도 아이가 있어요. 이름은 하나예요. 한국어로는 숫자 1이기도 하지만 큰 사랑이라는 뜻도 있대요. 혹시 한국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가 할머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도 보고 싶어요.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할머니라고요?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소피아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 아이는 지금 5살쯤이겠죠.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자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히 소피아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죠. 엄마, 편지 받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마음속에선 수많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분노, 그리움, 배신감, 호기심. 소피아는 말했습니다. 이제 딸이 5살이고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덧붙였죠. 엄마 미안해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도 못 드렸어요. 딱 2주만 와주세요. 저와 하나를 만나주시겠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남아있던 얼음을 아주 조금 녹였던 걸까요?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무엇인가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게 자존심이었는지 고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고 제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안에 쌓였던 감정들이 녹아내리듯 말이죠. 그날 밤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지퍼를 천천히 열며 생각했죠. 이 여행은 내 삶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서랍 속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소피아의 대학 졸업식 날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 그 뒤에 제가 써놓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해져라, 소피아. 그래야 세상이 널 존중할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차갑고 메마른 말이었네요. 그땐 몰랐습니다. 완벽보다 따뜻한 말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과연 20년의 시간이 우리 사이의 얼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낯선 도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늘 아래 질서정연한 건물들, 그 사이로 흐르는 강줄기와 도로 위에 끝없는 차량들. 이곳이 딸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무너진 듯한 감각이 밀려들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다가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 속도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소피아가 선택했던 세상에 도착한 거였어요. 곧 딸을 만나게 되는구나.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복잡한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 야윈 체형, 기억 속의 소피아와는 조금 달랐어요. 시간이 그녀를 성숙하게 만든 걸까요? 그 옆엔 낯선 남성이 조용히 서 있었고요. 소피아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지만 가까워질수록 어색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린 가까이 마주섰지만 포옹도 악수도 없었죠. 그저 오래된 기억과 섞인 눈빛이 오고 갔습니다. 그 남성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국식 인사였어요. 순간 조금 당황했죠. 너무 정중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가 아주 자연스러운 독일어로 저를 맞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조용히 설명했어요. 남편은 대학에서 독일 문학을 전공했다고요. 그리고 하나 제 외손녀는 지금 유치원에 있다고 말했죠. 저녁이 되면 만나게 될 거라면서요. 창밖 풍경이 달리는 차창을 따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들, 번화한 상점가, 그리고 온통 한글로 된 간판들. 낯설었지만 묘하게 정돈된 인상이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깨끗하구나. 소피아와 남편이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두 사람의 표정이 어쩐지 서글펐습니다. 딸은 이곳에서 뮌헨에선 찾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한 걸까요? 아파트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셋 사이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피아는 제 바로 옆에 있었지만 마치 수천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는 듯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오히려 창밖 서울의 야경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기분이었죠. 그들의 집은 깔끔하고 모던했어요. 벽엔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액자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디지털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죠. 소피아는 여전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걸까요? 어릴 때 그 아이가 악보를 보며 건반을 두드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감정들이 뜻밖의 순간에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딸이 조용히 제 방을 안내해줬습니다. 침대와 옷장이 전부인 방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복잡하면서도 이상하게 질서정연한 그 도시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도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죠. 저녁은 사위가 직접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소피아의 말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음식에 대해 까다롭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겠죠. 괜찮아. 새로운 걸 시도해볼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 그렇게 말했을 때 소피아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독일 음식이 제일이라고 말했을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한국행을 결심할 때부터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왔나 봅니다. 이 여행은 단지 딸과 외손녀를 보기 위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잃어버린 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낮잠을 깨우는 듯한 작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는데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자 작은 여자아이가 준호의 손을 잡고 서 있었죠. 하나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나는 소피아를 쏙 빼닮았어요. 제 젊은 시절 사진을 그대로 꺼내놓은 듯 했죠. 같은 눈, 같은 미소. 하지만 피부는 조금 더 까무잡잡했고 머리카락은 까맣게 빛났습니다. 저는 독일어로 인사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뜻밖이었어요. 작고 조심스러운 손이 이마에 닿을 만큼 깊이 숙여 절을 하는 모습이 낯설어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죠. 소피아가 옆에서 조용히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는 독일어를 아직 못한다고.
간단한 인사 정도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어요. 내 손녀가 내 언어를 모른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소피아의 삶에서 오랫동안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하나가 갑자기 구텐 타크 하고 외쳤습니다. 어눌하고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작은 노력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저녁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님. 준호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음식이 한 식탁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이 신기했죠. 독일의 식사와는 전혀 달랐어요. 반찬이라고 해요. 한국 식사에서는 밥과 함께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을 먹어요. 이건 김치, 이건 나물, 이건 생선조림. 소피아가 하나씩 설명해 주었지만 귀에는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입맛이 당겼습니다. 눈과 코가 먼저 반응했죠. 준호가 마지막으로 커다란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었어요. 그릇을 내려놓기 전 고개를 살짝 숙이며 양손으로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죠. 생일이나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요. 그 말에 소피아가 얼굴을 붉혔어요. 준호는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소피아의 남편이라니 솔직히 조금 의외였죠. 소피아는 원래 자유롭고 거친 성격의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자, 이제 먹어볼까요? 준호가 우리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하나는 신이 나서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준호는 식사 전에 수저를 놓는 방법부터 보여주었습니다. 숟가락은 위, 젓가락은 아래로. 모든 것에 규칙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식사 하나에도 규칙과 예의를 담는 듯 했습니다. 하나가 저에게 젓가락을 쓸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고 준호 씨는 미리 준비해둔 포크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젓가락을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엔 꼭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가 젓가락 사용법을 보여주었고 저는 서툴게 따라했어요. 몇 번이나 음식을 떨어뜨렸지만 모두 웃으며 응원해 주었죠. 이상하게도 그 웃음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오래전 잊고 지낸 느낌이었습니다. 밥 위에 여러 반찬을 얹어 한 입 먹어보았어요. 처음엔 낯선 맛이었지만 의외로 담백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미역국. 첫 모금을 삼키자마자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소금기 없는 그 맛. 은근하게 퍼지는 국물의 감촉.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제 안에 남아있던 차가운 조각 하나가 사르르 녹는 것 같았죠. 입에서는 짧게 맛있네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그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소피아도 살짝 놀란 눈치였어요. 아마 제가 쉽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겠죠. 어머님,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가족이 함께 모여요. 음식을 나누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식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식사 시간이란 그저 조용한 시간이었고 대화보다는 규칙이 먼저였으니까요. 소피아가 어릴 때도 식탁은 늘 정돈되어 있었지만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만 흐르고 있었지요. 이게 사랑이라면 나는 그걸 배운 적이 없었지. 문득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음식을 나누는 손길, 서툰 젓가락질을 웃어넘기는 너그러움. 그 모든 게 가족 같았어요. 아니, 가족 그 자체였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하나가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4명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하나 그리고 할머니.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내밀었지만 그 한 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통역해 주었어요. 우리 가족이래요, 엄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소피아의 결혼식, 하나의 탄생.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하게 제가 소피아와 단절되었던 그 시간을 천천히 이어가고 있었어요. 애써 말하지 않고 대신 따뜻한 음식과 조용한 배려로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내민 국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딸의 삶으로 그리고 제가 놓쳤던 시간 속으로 저를 이끄는 문과도 같았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때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진다죠.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의 식문화에는 서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정서가 담겨 있었어요. 이게 사랑이라면 이제는 배워야겠네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소피아와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나는 유치원에 갔고 준호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대략 50cm쯤 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 틈은 이상하리만치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끝보다 마음이 먼저 닿지 않으면 가까운 거리는 오히려 더 멀게만 다가오더군요. 그동안 잘 지냈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국어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양도 발음도 매끄러웠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 순간 조금 늦었지만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넌 좋은 엄마가 되었구나. 소피아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원래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도 좋은 엄마셨어요. 다만 너무 엄격하셨죠.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조금 저려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울컥함이 올라왔고 감정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소피아가 조용히 내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소피아의 옷깃을 정리해주곤 했는데 이젠 그 역할이 바뀌었더군요. 엄마도 변하셨네요. 예전에 엄마라면 이런 여행은 절대 하지 않으셨을 텐데. 소피아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를 완전히 잃고 나서야 변하기 시작한 거겠지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소피아,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후회 때문이야. 너의 결혼식 하나가 태어난 날.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없었잖니. 소피아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가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감자 수프요. 그 레시피 기억해요. 저녁 식탁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 수프가 올랐습니다. 향기부터가 익숙했어요. 수저를 떠넣는 순간 어린 시절 소피아와 함께했던 부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와 하나는 처음 먹어보는 독일 음식에 감탄했죠. 그 순간 소피아는 굳은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제 결혼식엔 왜 안 오셨던 거예요? 식탁 위에 숟가락이 떨어지며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준호가 당황한 듯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소피아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땐 내가 초대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마침 그땐 또 집을 옮겨야 했고 너에게 알리지 않았던 건 내 책임이었지. 그 대답에 소피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제가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부러 연락을 피하신 건 아니었고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시절 마음 깊은 곳엔 분명 선입견이 있었어요. 한국인 사위에 대한 편견. 딸이 먼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불안.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모든 것이 엄마의 기준에 맞아야 했죠. 하지만 제 피아노 연주는 늘 부족했고 제 성적은 늘 아쉬웠죠. 제 선택은 늘 엄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과 사랑에 빠졌을 땐 엄마는 단 한마디의 축하도 없이 침묵만 하셨어요. 그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난 너를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 너가 세상에 지지 않도록 더 강해지길 바랄 뿐.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처럼 되길 강요받았지만 저는 그냥 소피아일 뿐이에요. 엄마의 사랑은 한없이 차갑기만 했어요.
그때 제 마음도 얼어붙게 만들었죠. 마치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은 것처럼요. 소피아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그 순간엔 위로가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준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엌에서 김이 나는 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슬퍼도 마음이 상했을 때도 오해가 쌓였을 때도 함께 밥을 먹으며 천천히 마음을 풀어갑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드셔보세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소피아는 지금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니었다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겠죠.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평생 가장 어려웠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수한 제스처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아이의 손에서 국물을 받아 먹으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내 안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 남겨진 감정들이 김처럼 서서히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이야기는 많았지만 그날 저녁만큼은 식탁 앞에서 조용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소피아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 그는 제가 보여주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아낌없이 딸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피아와의 대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상처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독일과는 다른 빛의 향연이었죠.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고요했어요. 주방으로 가는 길에 하나의 방 앞을 지났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하나가 평온하게 자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소피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소피아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보냈던가요? 하지만 그때는 항상 더 잘해야 해, 더 노력해야 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방 냉장고를 열어보니 저녁에 먹다 남은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냄비에 국을 옮겨 데우기 시작했어요. 끓는 소리와 함께 국물 향이 주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향이 저를 안심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가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작은 밥 공기에 국을 담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처음에는 뜨거워서 입천장이 따끔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죠. 식었다가 다시 데운 국인데도 맛이 훨씬 깊어진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맛있을까? 혼잣말처럼 생각이 났습니다. 소피아가 어렸을 때 열이 나서 아플 때면 항상 감자 수프를 끓여주었죠. 그걸 먹고 나면 소피아는 늘 물었습니다. 왜 아플 때 먹는 음식이 더 맛있냐고.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더라.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법이란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가 고픈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고팠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혹은 무시했던 감정의 결핍이 이제야 느껴지는 거였죠. 다시 한 모금, 또 한 모금.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가슴속 단단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닦을 새도 없이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저였는데 이제는 그 눈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소피아에게 미안했습니다. 준호에게도 하나에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 자신에게도요. 냉정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생각했던 제가 낯선 나라의 한 그릇 국물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비로소 열린 건지도 모르겠네요. 주방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 아래서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아노를, 악보를, 규칙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이 손.
소피아를 안아주기 위해, 그녀의 땀을 닦아주기 위해 더 자주 사용했어야 했던 손이었는데 소피아의 옛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첫 피아노 발표회 날 소피아는 실수를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 실수를 짚어주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소피아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의 눈에 맺혔던 눈물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걸까요? 갑자기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준호였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주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얼른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괜찮아요. 그냥 좀 배가 고파서.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밥통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찬 몇 가지도 함께요. 한국에서는 국만 먹지 않아요. 밥과 함께 먹어야 진짜 식사죠.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해 밥을 뜨고 반찬을 내어주었습니다. 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돌봄을 받는 것이 오랜만이었거든요. 고맙네. 별 말씀을요. 이게 한국 사람들 방식이에요. 같이 밥을 먹고 마음을 나누고 말없이도 서로를 알아주는 그런 거요. 그는 자리에 앉아 저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준호 씨는 어떻게 소피아를 만났나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독일 문학 강의에서요. 소피아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질문을 했어요. 독일 낭만주의와 한국의 정서가 만나면 어떤 시가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빠져버렸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피아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혹은 보려 하지 않았던 딸의 지적 호기심과 창의성. 소피아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면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죠. 특히 어머님에게요. 준호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국물은 식어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하나가 어머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조용한 배려가 감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빛이 점점 흐려지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의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는 그 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혹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처럼 익숙했어요.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나가 두 손에 들꽃과 종이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작은 얼굴에 담긴 기대감이 너무 순수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아이의 서툰 손글씨로 가득 찬 편지가 있었어요. 한국어와 독일어 단어들이 뒤섞여 있었죠. 소피아가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해요. 하지만 가끔 슬퍼요. 비 오는 날이면 창밖을 보며 울어요. 아빠는 엄마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우셔서 기뻐요. 엄마가 웃어요. 할머니도 웃었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소피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하나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것은 소피아의 강함뿐이었는데 그녀의 약함, 그리움, 외로움은 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쿠키 만들기. 할머니 나라 쿠키. 라며 반짝이는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주방에서 하나와 함께 독일식 사과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는 하나의 모습이 어린 시절 소피아와 겹쳐 보였어요. 문득 소피아가 8살 때 발표회 전날 함께 쿠키를 구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요리한 때였을까요? 하나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온 것이었음을 말이죠. 이 작은 아이에게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도시에, 이 가족에, 그리고 이 문화에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엄마에게 드리려고요. 독일에 가셔서 열어보세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소피아와 나 사이에 비밀이 생겼다는 사실이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공항에서의 작별은 좀 어려웠어요. 하나가 달려와 제게 안기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죠. 할머니 사랑해요. 또 와주세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소피아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전에는 어색했던 이 침묵이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죠. 엄마, 처음으로 말해도 될까요?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를요. 소피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되기 싫었어요. 엄마처럼 완벽하고 차갑고 감정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가능한 멀리 정반대의 문화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나가 태어나고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소피아가 잠시 숨을 고른 후 이어갔습니다. 엄마의 엄격함은 제가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높은 기준은 제가 최선을 다하길 원하는 바람이었죠.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소피아의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리고 7,000km의 거리가 그 순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는 뮌헨에서 만나자. 하나에게 독일을 보여주고 싶구나. 비행기 안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서자 작은 노트를 꺼내 일주일 동안 소피아에게 배운 한국어 문장을 적어보았어요. 사랑합니다. 서툰 한글이었지만 제 마음을 담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독일어로도 썼습니다. 이히 리버티히. 소피아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이 세 단어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적을 수 있게 되었죠. 소피아가 준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액자였어요. 액자 속에는 소피아와 하나, 준호, 그리고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그 아래에는 소피아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밥, 한 번의 식사.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나눈 식사와 그 안에 담긴 정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은 어느덧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음식과 시간은 단순한 배부름을 넘어 내면의 깊은 곳까지 채워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모든 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겠지요. 그것은 아마도 서로를 향한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었으니까요.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저는 그렇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안고 다시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과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에 힘을 얻어 더 흥미롭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